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돌싱남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초혼이랑은 아무래도 비교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와서인지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20대 후반 때부터 열심히 일해왔고 36살인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도 있습니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당시 참 믿기 어렵게도 신부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2년 동안 사귀었는데 남자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까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 부부였는데 제가 회사를 출근한 사이에 남자를 끌어들여 신혼집에서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갑자기 너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조퇴를 해서 집에 갔었고 그 여자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날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와 그 남자를 끌어들였던 거죠.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아내는 답변이 없었고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집 문을 여는데 집 안에 인기척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도둑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다른 남자와 있는 아내를 보니 그날 몸살 감기가 달아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가 잠시 당황하는 사이에 그 상간남이 저를 폭행하고 도망쳤을 정도였죠. 몸살 기운 때문에 별다른 반응도 못했고 결국 깨어난 뒤에 경찰서에서 그놈을 고소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아내랑은 그렇게 바로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전처의 장모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이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고 결혼 전부터 나를 속이던 여자인데 자식도 남의 자식 낳을 여자라고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고작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그렇게 이혼남의 돌싱남 딱지가 붙고 나니 이제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더라도 30대 초반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인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그렇게 예전처럼 쉽사리 소개팅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만나긴 했지만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도 들어보고 돌싱녀나 저보다 연상 같은 사람들과 보게 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돌싱녀랑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첫 결혼의 실패에 대해서 회의감도 좀 왔었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나는 정도의 연애만 하게 됐었었네요. 그러다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니 부모님께서는 결혼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그 전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냐며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식도 낳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며 말씀하시던 부모님. 저도 6년간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에 슬슬 주변 친구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도 있었고 남자아이들도 3살에서 5살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없지 않아 좀 제가 소외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된 건 작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듯이 당시 소개받은 사람이 3분이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2분은 저 같은 돌싱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집안 조건도 좋았었고 나이도 저보다 5살에서 7살이 어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돌싱의 아이도 2이나 있었고 한 명은 남편이 키우고 또 다른 한 명은 본인이 키우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는 1살 차이였고요. 조건만 보면 전자의 2분 중 한 분을 만나야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모두 소개를 받아서 인사만 했을 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여자는 돌싱분이었죠.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조건 중에 돌싱을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돌싱녀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 돌싱분이 지나고 앞에 다른 분 만날 때도 계속 그 돌싱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저 요소일 뿐 결국 제 마음이 너무 붕 떠 있으니 앞에 소개받은 분께는 자연적으로 연락을 안 하게 되어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돌싱녀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하긴 했지만 집에 있는 딸 때문에 통금 시간이나 여행 같은 걸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에다가 딸을 맡기고 저랑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에 너무 행복했었지만 지금 만나는 그녀는 자기 딸에게 쓰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다 보니 저도 참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더군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남의 아이를 과연 내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걸 당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하기를 전 남편은 아들을 데려가서 전 남편이랑 자기는 양육비는 서로 안 주는 걸로 했다고 여자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지 항상 너무 힘들고 딸에게 뭘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울던 그녀를 보며 언제 저는 혼란스러웠냐는 듯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면 나중에 내 아이도 잘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약 반년가량 연애를 했고 저는 그녀의 집에도 초청받아서 그녀의 딸아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눈에 경계심도 많았고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더군요. 저도 사실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녀의 딸을 피하긴 했었죠. 그냥 가면 인사만 나누는 정도요. 사실 그 전부터도 여자친구가 우리가 재혼할 거면 딸아이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먹한 상태로 그녀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여행은 한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 아직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선뜻 용기를 냈죠. 그녀의 딸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챙겨주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었지만 딸아이는 저에게 아직은 낯설은지 괜찮아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8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막상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몇 번 얼굴을 나름 꾸준히 보다 보니 익숙해지고 아이도 저와 놀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딸이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저를 처음에만 낯설고 불편해했지 제가 만나면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언제부터인가 제가 집에 놀러 오면 그 좁은 집에서 달려나와 저에게 안기며 반겨줬습니다. 저도 점차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학교 마칠 때 시간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늦게 와서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 주지 않아서 교실에 한참 동안이나 남아있던 적이 있었다며 하소연하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딸아이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딸에게 휴대폰은 안 사주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편에 둘이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데 딸아이한테 휴대폰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말에 저는 그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찾아가 두 손에 쥐어주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저씨한테 연락하라며 휴대폰을 선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딸아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그녀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더군요. 그때 여자친구 나이도 35살, 제 나이 36살.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적어도 첫째 아이와 9살 차이는 날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다고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그저 좋아라 하시며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말씀드렸더니 그 좋아해 주시던 안색이 확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첫 결혼식을 못 말린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왜 하필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아이 있는 유부녀랑 결혼하냐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얘기냐고. 너 정도면 아직 적어도 지금 만나는 여자보다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혼남이라고. 엄마 같으면 만약에 딸 자식이 있는데 제가 이혼남이라면 결혼 허락 씌울 것 같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탐탁치 않아 하는 부모님께 반 억지로 여자친구부터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인사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저 아들이 다시 재혼한다는 거에 욕심을 내려놨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고. 그러니 그냥 제발 별 문제 없이 이제는 너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부모님. 저는 죄송하다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장도 정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한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전부 다 딸아이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딸아이가 결혼식을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또 그런 딸아이를 보고 자기에게 얼마나 수군거리겠냐고, 신혼여행 역시 거기에 딸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결혼 후 어떻게 보면 둘이서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텐데, 그래서 신혼여행 때도 자기가 엄마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 때는 어쩔 거냐고, 장모님도 오실 텐데 라고 묻자 자기가 뭐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때 문득 분위기가 좀 뭐랄까 딸아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저의 딸이 될 아이라 저는 더욱 신경 쓰여서 전화도 하고 따로 딸아이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말하기를 새아빠가 이제 엄마랑 잠시 여행도 갔다 올 테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텐데 좋냐고 하니까 자기는 좋은데 엄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딸아이는 저에게 그래도 제가 와서 자기는 정말 좋다면서 자기와 엄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셋이 있으면 엄마가 자기한테 구박하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분명 여자친구는 제 앞에 있을 때 딸아이를 진짜 끔찍하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길 딸한테 혹시 말 안 들을 때 화를 좀 내는 편이냐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며 옆에 있던 딸에게 우리 딸이라면서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의 의심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딸아이가 문자로 아저씨 밉다고 그런 말 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한테 화내고 욕한다며 제가 돌아가자마자 자기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문까지 잠그고 잠을 재웠다네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이 학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갔었고 어제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이혼한 게 2년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맨날 아빠랑 엄마랑 싸웠고 그 화풀이를 자기한테만 했다네요. 초등학생인 딸아이한테 맨날 너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었고 부모라면 차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부터 아이의 끼니 역시 엄마인 여자친구가 오기 전까지 못 먹게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답조차 안 하고 무시하고 분풀이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던 날에도 여자친구는 딸아이한테 절대 허튼 소리 하지도 말고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하며 윽박 질렀다 하더군요. 기분 나쁠 때는 베란다에서 자게 할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여자친구의 모습 속에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천사 같은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먼저 아동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사정을 얘기를 하니 자기들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보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악마가 깨어나는 듯한 악랄한 표정으로 저에게 내가 낳은 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자식에게도 매몰찬 당신 같은 여자를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 나 역시 너한테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겠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콧방귀를 끼며 어차피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악마 같은 여자와 계속 대화를 할수록 저는 나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결국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아이는 그 여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고 그 여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어쩌다 제 인생은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고 아빠한테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지만 딸아이는 죄가 없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 내 남자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모르거나 모른 채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예비신랑의 소름 돋는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소위 결혼시장에서 금값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하지만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탓에 노처녀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눈이 높거나 결혼할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 꾸준히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왔지만 예쁘지 않은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이번 생에는 결혼과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독신주의라고 말하면서 저를 스스로 보호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남는 건 시간뿐이고 주변 친구들은 시집가서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니 점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주말마다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제가 오늘 처음이라. 신입 회원이었던 그 남자는 첫 라이딩에 많이 긴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가 처음 이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여서 이것저것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 덕분인지 무사히 첫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라이딩 신입 회원 환영식 겸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렸고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구석에서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어요.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런 동호회 처음 나와서 많이 어리둥절했는데 도와주셔서. 그는 동호회 활동은 처음이라 어찌할지 몰랐는데 제 덕분에 무사히 라이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누나 동생으로 지내면서 라이딩이 없는 주말에는 영화까지 함께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결코 남녀 사이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한 사건으로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이던 그에게 제가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솔로인 저에게 성탄절은 그저 하루 쉬는 날이었을 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빨리 지나가 주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누나, 오늘 혹시 뭐해요? 혹시 시간 되면 밥 먹을래요? 그 역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며 짝없는 사람들끼리 처량하게 있지 말고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기분도 낼 겸 원피스에 힐까지 신고 나갔습니다. 그는 남산에 한번 꼭 가고 싶었다면서 남산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차를 타고 도착한 남산에는 이미 수십 쌍의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커플들의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잠깐 차에 다녀오겠다고 달려갔고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왔어요. 누나, 미안해요. 내가 남산 온다고 미리 말 안 해서 힐이 많이 불편했죠. 이거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거라도 좀 신어봐요. 안 그래도 오랜만에 힐을 신다 보니 뒤꿈치도 까지고 발목도 아파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운동화를 가져다 줬고 평생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배려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갔어요. 그가 잠깐 커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돌아본 그곳에는 동료 선생님이 남자친구와 서 있었죠.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여기는 제 남친. 동료 선생님은 자신의 남친을 인사시키면서 쌤 잘했어요. 남친 없어도 이런 날은 기분 내야죠. 저희랑 커피라도 마실래요? 자기 괜찮지? 아니, 나도 일행이 있어. 남친 없는 거 다 아는데 저한테까지 숨길 필요는 없어요. 같이 가요.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일행이 있다는 말에도 그저 불쌍한 노처녀 취급을 하는 동료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트리플 A인 소심한 저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빨리 이 순간이 지나길 빌고 있는 그때 그가 등장했어요. 선희씨, 오래 기다렸죠? 카페 줄이 밀려서. 춥지? 이거 입어요. 갑자기 등장한 그는 저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코트를 주면서 동료 선생님에게 본인을 소개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선희씨 남자친구입니다. 본인을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하며 제 손을 꼭 잡는 그의 모습에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 마음이라도 들킬까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료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누나, 저 사람 참 인성 고약하네. 내가 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섰어요. 혹시 제가 오지랖 부린 건 아니죠? 왜 이렇게 가슴은 눈치 없이 뛰는 건지 그저 동생이던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설레는 통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고 아프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미 동료 쌤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은 제 연애 소식으로 난리가 나 있었는데요. 다들 제 연애를 축하해주는 통에 슬슬 뒷일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곧 겨울방학이니 대충 둘러댔고 시간이 사람들을 진정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얄미운 동료 선생님은 끝까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선희 선생님까지 남친 생겼으니 이번 신년 모임에 커플로 보내면 되겠네. 쌤도 괜찮죠? 다음 주에 바로 커플 모임이라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 가짜 연애가 들통나게 생겼으니 커플 모임이라는데 혼자 가는 것도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이번 신년 모임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기로 생각했어요. 아이들 겨울방학 준비 때문에 주말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는 통에 그 주에 있던 자전거 라이딩 모임에도 참석 못하고 학교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라이딩 안 왔던데 혹시 내가 크리스마스에 했던 행동 때문에 화난 거예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누나 입장에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는 제가 그날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라이딩에 참석 안 한 걸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노천으로 살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거짓으로라도 저를 구제해준 그에게 오히려 감동했고 고마웠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해를 풀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의 분위기가 물이 올랐을 쯤 그는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누나, 혹시 나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선이야, 나랑 사귀자.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사귀자고 하는 그에게 그렇게 소심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 30살 넘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고 부끄러워하는 저를 배려한 그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료 선생님들과의 커플 모임에도 당당하게 그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아파트에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6개월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되어갔고요. 예비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경주로 찾아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참 잘 어울린다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집에 있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께서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제 남친의 전 여자라고 밝힌 여자분이 학교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선희시죠. 제가 이러는 게 그쪽한테 맞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랑 결혼할 박태민 씨를 얼마나 아세요? 뜬금없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묻는 그녀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미며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 집에 갔을 때 5살 정도 된 아이는 못 봤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치듯 경주집에 갔을 때 장면이 떠올랐는데 분명 예비 시부모님 2분만 살고 있다는 집에 애들 장난감이 왜 이리 많은 건지, 가족 사진 속에 있던 아기는 누구인지, 제가 그 집을 다녀온 후 느낀 그 찜찜함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교녀는 본인이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아빠가 바로 제 남자친구라고 밝혔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던 그녀는 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의 임신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만 낳은 채 아이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핏줄은 당겼는지 예비 시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아이조차 빼앗아갔고 어렸던 그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가 봤지만 아이를 볼 자격도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결혼 소식을 접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 남자와 시부모가 그런 잔인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에게 꼭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자기,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당신한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자친구는 손까지 벌벌 떨 정도로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럴 일 절대 없어. 아니라고 말하는 그였지만 그의 당황하는 행동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미 충분해서 저는 그에게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했던 그는 숨어있던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라고? 파혼? 어디서 개떡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파혼? 정신 차려. 우리 결혼 한 달도 안 남았어. 이미 식장도 다 잡아놨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넌 결혼할 여자한테 그걸 숨기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걸 알고서 어떻게 결혼하니? 아, 진짜. 다 늙은 노처녀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이것저것 엄청 따지네. 선이야, 잘 들어. 네 나이 35이야. 이번에 나랑 파혼하면 다 소문나고 너 평생 결혼 못해. 잘 생각해. 알겠어?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지금 결혼을 못하면 앞으로 결혼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저런 남자와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집에서 울면서 지냈어요. 뒤늦게 찾아온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그렇게도 나쁜 인간인 걸 알게 되니 더는 그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수십 장의 청첩장과 부모님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머릿속에 터질 것만 같았고 정말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지낸 지 일주일, 누군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 인간의 엄마였어요. 그 식구들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냥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얘, 너 우리 아들 안고 파혼한다고 했다면서?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도대체 무슨 짓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왜 파혼하는지도 모르고 찾아왔나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댁 아들한테 아이가 있다면서요.
아이가 있는 거 숨긴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저 바쁘니까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있는 게 무슨 흠이라도 되니? 이 나이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무슨 20대 아가씨도 아니고 오히려 배 아프지 않고 고생도 없이 아들 하나 생기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니? 남들은 입양도 안 따더라. 너는 사랑하는 사람 자식 하나 못 키운단 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같은 걸 누가 데리고 가니? 나이는 많아. 그렇다고 이쁘기라도 하니.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하려는 거지. 너도 후회 말고 여기서 적당히 하면 우리가 한 번은 봐주마. 그냥 저런 인간들이랑 엮이기도 싫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저를 무슨 헌시짝 취급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결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교사예요. 결혼 따위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왜 숙이고 들어가? 내가 바른 말 제대로 해볼까? 당신 아들 뭐 볼 거 있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 다니지. 집 구할 돈도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살았지. 결혼 준비할 때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뭐 있어. 게다가 5살짜리 애까지 딸렸지.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걱정이나 해.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전해. 어디 가서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릴 거라 예상했던 건지 제 당당한 모습에 당황해하는 그 여자를 저도 밀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평생 누구한테 소리 한번 쳐보지 못했던 제가 속에 있던 말들을 다 내뱉고 나니 쌓인 울분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왜 이러고 살지 못했나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저 같은 성격이며 쥐죽은 듯 숨겨둔 아이 키우면서 그냥저냥 살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학교 동료 등등 결혼 사실을 알린 지인들에게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파혼 소식을 알렸고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 미친 집안에 시집 가는 걸 막아준 그녀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분이 양육권을 찾을 수 있게 법원에서 증언도 하게 되었어요. 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애를 보러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놈은 법정에서 그제서야 자기 핏줄이라며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그녀에게 양육권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제 마인드가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결혼 안 한 걸 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산 건지 느긋하게 생각하려고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훌훌 털어버리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여행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몸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외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서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받은 월급은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켰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유일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 곁에서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병상련이라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도 사랑하고 아껴주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 집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신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자기 집안일하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할게. 대신 어머님이 가고 나서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굳이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지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만 건조대와 함께 빨랫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도 봐야지. 나도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은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는 눈앞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씨 집안일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야, 넌 조용히 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너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냐.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을 가지고 뭐? 어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서류 드릴 테니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지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편하기는 해서 좋았어. 그게 다야. 이혼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야. 난 이제 지쳤어.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 손에 물 묻히는 꼴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그러디? 어디서 재수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쉽게 보신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아들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저의 어깨를 탁 치더군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를 한이 쏟아지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 그릇을 깨먹었는지 신문지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조각이 남편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 또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서 꺼진 핸드폰을 아침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행히 법은 제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하녀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